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안 동향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시놉시스 코리아의 김동훈입니다.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IT 가정 박람회 CES에서 기존 자동차 업계는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도 자동차를 단순한 운행 수단을 넘어 AI,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의 키워드와 함께 자동차의 새로운 미래 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단히 즐겁고 반가운 일인 반면에 보안 관리자분들께서는 새롭게 고민해야 될 보안 요소들도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프트플로우와 시놉시스에서 2024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동향 및 준수해야 될 규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소프트플로우의 소분석 대표님과 융합보안기술팀의 김관신 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분석 대표님, 간단한 웨비나에 앞서서 소프트플로우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플로우 소범석입니다. 저는 먼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팅과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정적 분석과 그다음에 SBOM 분석 그리고 퍼징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제어 시스템의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회사 소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가 마무리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플로우가 준비한 2024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안 동향 및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분 대표님, 첫 번째 세션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시험 방향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시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 도메인에 이미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UN 레귤레이션 155번이 2021년 발효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7월부터 유럽 시장 주요국에 출시되는 차량은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발빠르게 이 사이버 보안에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 좀 알아보고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과 ISO 21434 표준에서 말하고 있는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먼저 자동차 시장에서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만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인 CSMS와 ISO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사이버 보안인데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보안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과 보안 기술의 융합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로 자동차 시장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주목이 되고 있죠.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센서 그리고 카메라로 동작하는 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해커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면 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악의적인 공격자가 자율주행차의 제어 시스템에 침입해서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차량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동차 보안 기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과 이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자동차 보안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연결성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차량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서 인프라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공격자점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이런 이유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ISO, SA 21434와 같은 이 자동차 보안 표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기업과 보안 기업의 협력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스템에서의 OEM은 샤시나 바디 그리고 ADAS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지금은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량과 이 전자제어 장치 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지 직접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레벨 2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3 이상의 기술은 연구소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센서와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제어 장치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이 자율주행차는 사이버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자동차 시스템에서의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고 이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서비스를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용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자율주행차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 및 배송 서비스와 같은 이 우리 생활 환경에 밀접하게 접목되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몇몇 도시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도 있고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이 운영되는 서비스 환경과 보안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운영 환경은 이 자율주행차와 이 백엔드 인프라 그리고 통신 채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내부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전자제어 장치와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이 차량 주변의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주행 경로 등을 결정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백엔드 인프라는 자율주행차와 연결된 서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인프라는 자율주행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자동차에 전달해주면서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사용자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자율주행차의 업데이트를 이제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채널은 차량과 차량 혹은 이제 차량과 인프라 간에 이제 통신을 제공해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 환경에 보안 위협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은 이 자동차의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제어 권한 탈취는 아주 위험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제어 권한 탈취는 또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펌웨어 변조 그리고 이제 차량의 원격 제어 같은 원격 제어 해킹과 같은 이제 공격에서 보통 시작될 수 있죠.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의 보안 위협을 좀 살펴보면은 백엔드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의 정보 유출 그리고 관리자 권한 탈취를 통한 이 데이터 탈취나 변조도 가능하고요. 이제 도스 공격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신 채널과 관련된 보안 위협을 살펴보면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공격을 통해서 이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하고 이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탈취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자율주행 서비스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안 기술은 그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차량 보안에는 자율주행차 내부 시스템과 관련된 전자제어 장치, 센서, 카메라, 레이더와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제 포함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시큐어 부팅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패치 관리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테스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이 차량과 연결된 서버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백엔드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나 접근 통제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권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신 채널 보안인데요. 통신 채널에서는 이 차량 간 통신이나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로채거나 혹은 변조해서 이제 차량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토콜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V2X 통신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실제 환경에서 이제 실증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자동차 생명주기와 이제 기업의 보안 관리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기업은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전담 조직과 담당자를 배정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자동차 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안 관련 전담 인력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전자제어 장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 보안 기술을 적용할 때 이제 회사 차원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발 단계에 필요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이 보안 도구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조직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조직 내부에서도 개발 단계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보안 전문 인력을 이제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특히 기존의 이 ISO 26262 활동에는 없는 보안 위협 분석이나 침투 테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위한 이제 새로운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무를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서 뭐 퍼징 테스트와 같은 보안 테스팅이나 혹은 보안 테스팅이나 이런 검증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과 보안 전담 인력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도 이 암호키를 주입하거나 차량의 지속적인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그 사고가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었으면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 제도와 그다음에 국제 표준 그리고 이제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정인 UN 레귤레이션 155번이 2020년 UN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 주요국에서 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사이버 보안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이제 준수하지 못하면 차량 제조사는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UNR 155를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인 도로 운송 차량법에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이버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 UNR 155가 적용되는 대상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승용차와 상용차뿐만 아니라 이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되는 이제 트레일러나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초소형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UNR 155에서 요구하는 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 제조사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이 개발, 양산, 그리고 양산 후 단계 전체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를 이제 입증하거나 혹은 이 사이버 위협과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CSMS라 불리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UNR 155의 차량 형식 승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차량의 형식 승인은 자동차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서 제작되었음을 이제 국가별 승인기관이나 혹은 승인기관이 인정한 시험 인증기관에 증명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차량 제조사는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승인기관이나 시험 인증기관에 이제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형식 승인에서 OEM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SMS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위험 평가를 수행해서 식별된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는 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차량 형식과 관련된 보안 위협과 취약점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 탐지 활동 등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버 보안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시는 것처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이 전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각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는 4가지 영역으로 좀 분리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정책에서는 자동차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보안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정책은 일반적으로 규정과 지침으로 구성되고 이 프로세스는 절차서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정책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과 책임에서는 이 개발자와 시험 담당자 그리고 뭐 보안 엔지니어, 보안 관리자와 같이 다양한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할과 책임은 이 자동차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행 활동인데요. 수행 활동은 위험 분석과 평가, 그리고 보안 요구 사항의 정의, 보안 기능 검증하고 테스트,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리체계 운영 부분인데요. 관리체계 운영은 보안 이벤트나 재해 대응,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보안 감사하고 이제 검토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관리체계 운영은 자동차 생명주기 동안 이제 보안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보안 개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ISO SAE 21434인데요. 이 ISO 21434에서는 자동차 시스템 생명주기 전체의 이 보안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5장에서는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정책, 조직 문화, 감사를 포함하는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에 이 사이버 보안 활동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 단계나 제품 개발 단계, 혹은 이제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가 이 사이버 보안 계획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7장에서는 OEM이 사이버 보안 활동을 협력사와 수행할 때 필요한 요구 사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력사도 사이버 보안 목표와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뒤로 좀 넘어가서 10장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명세에 따라 제품의 아키텍처가 설계되고 통합 및 검증 활동을 통해서 컴포넌트의 구현과 함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아이템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방법론인 타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규정인 UNR 155번과 이 ISO 21434의 연계성인데요. UNR 155와 UNR 155 해설서에서는 이 차량 제조사가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이 ISO 21434의 요구 사항과 산출물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건 이 ISO 21434의 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내용을 V 모델에 이제 대입해 본 것인데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 타라 분석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을 이제 개발 초기 단계, 2단계에서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뭐 미스라 코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일러링 작업을 수행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소스 코드 레벨에서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이 정적 분석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위 통합 시험 단계에서는 이 IS 26262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이때 이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과 안전 요구사항이 동작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이나 응답 시간을 이 단계에서 이제 측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아마도 이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퍼징 테스트나 그다음에 침투 테스트 관련된 내용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ISO 21434의 보안 테스팅 중에 이 정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정적 분석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이 소스 코드 자체를 이제 분석해서 소스 코드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이 미스라 C나 C++와 같은 코딩 가이드라인의 어떤 위반 사항이 소스 코드에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있진 않은지 이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이 가장 효율적인 테스팅 방법인데요. 커버리티는 ISO 21434나 ISO 26262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적 분석을 위한 테스팅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이제 OEM과 티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커버리티는 그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되어서 이 소스 코드가 커밋 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적 분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취약점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해주고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보안 테스트 기법들을 조금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요. 먼저 펑셔널 테스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통합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요구사항대로 잘 동작되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이 vulnerability 스캐닝은 자동차 시스템이나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알려진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한 이제 취약점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적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퍼징 테스트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상 시스템에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보안 취약점이나 이제 비정상적인 동작을 찾아내는 시험 방법이고요. 본래 이 퍼징 테스트는 랜덤 테스트에서 발전해서 이제 온 테스트 방법인데요. 이 IEEE에서는 이 부정확한 입력값 또는 이제 부하가 심한 환경적 조건에서 시스템이나 시험 대상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퍼징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테스트 케이스들을 시험 대상이 갖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로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캔 통신을 사용하겠죠. 캔 통신을 통해서 시험 대상 시스템에 넣어주고 이때 뭐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점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이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은 실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악의적인 공격자의 공격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보안 결함을 이제 식별하고 타라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 보안 요구사항이 실제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이 침투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ISO 21434와 SBAM인데요. SBAM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게 이 보안 측면에서의 위협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ISO 21434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SBAM의 활용이 이제 필요합니다. SBAM의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BAM은 이 소프트웨어의 투명성과 이제 추적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SBAM에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 목록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OEM과 이 협력사는 이 SBAM을 공유하고 유지하면서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안 취약점 식별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SBOM은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의 버전,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 누락된 목록이 여기서 발생이 되면 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SBAM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세 번째로 이 법정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뭐 자동차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정 요구사항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SBAM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OEM과 협력사는 이 법적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관련 구경을 이제 준수할 수 있고요. 끝으로 문제 해결과 이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집니다. 유지 보수성이 향상되는 건데 SBAM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그 문제 해결과 유지 보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SBAM을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CSMS와 ISO 21434는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고 이제 표준이죠.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보안 기술을 보시는 것처럼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보안 요구사항 분석과 이제 첫 번째로 관리인데요. 이 CSMS와 ISO 21434는 이 자동차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CSMS 프레임워크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개발자들이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이제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위험 평가와 분석인데요. 이 하라와 타라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자동차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보안 테스트와 이제 검증인데요. 이 자동차 시스템의 보안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는 활동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CSMS에서도 이 보안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정의하고 시스템이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이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결론인데요. 마지막 결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심의 보안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도출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소프트웨어 보안에는 이제 개발부터 테스트, 생산까지 통합된 접근 방식의 팀워크가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 조직을 위해 포함한 이 모든 부서가 공동의 보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보안 말고도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까지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보안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혹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인식의 강화나 그리고 이제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이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안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CI/CD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보안 인식 강화는 이제 보안을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보안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보안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보안 문제를 인식하고 보안을 개발 프로세스 일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동화 도구의 도입인데 이제 보안 테스트와 검증을 자동화하면 보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분석이라든지 뭐 퍼징 테스트와 같은 이제 시험 도구들을 도입해서 취약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안 요구사항을 개발 프로세스에 명확하게 이제 통합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우리가 업무할 때 보안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오래전부터 이제 데브옵스와 함께 이제 많이 구축하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안 시험을 뭐 자동화하고 소스 코드의 변경이 통합되거나 배포되기 전에 보안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이제 보장해 주는 것들, 이런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내용을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단계를 통해서 개발자 중심의 보안을 이제 실현하고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관식 팀장님 두 번째 세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저하 없는 공급망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플로우의 김관식입니다. 네, 우선 지금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망 보안의 이슈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서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급망 보안은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솔라윈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에 업데이트 파일을 감염시킨 사건을 통해서도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급망 보안의 적용은 필수적인데요. 또한 앞선 예시는 IT 환경에 가까운 사례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OTA 등 다양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생성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등 각국에 대한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준수를 많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PL 계열의 라이센스와 같은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보안에 대한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 보안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코딩 규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코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을 하면서 코드 내 취약점이 삽입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앞서 언급한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생산성 저하 없이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휴먼 에러를 또한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한 핵심 및 리소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완화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탐지하고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한 코딩 규칙 적용 등 주요한 모듈에 한해서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안성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동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업데이트하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려진 취약점은 계속 발견이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려진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공구만 보안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안 위협을 정량화하고 평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위험의 정량적 평가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한 오픈소스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위험이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위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화된 방어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다층 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을 정적 분석을 통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퍼징 테스트라든지 침투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 기법이 있고 이러한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혹은 양산하기 전에 혹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안 규제를 준수하고 산업표준을 중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보안 위협으로 내재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재된 취약점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삽입이 될 수 있는데요.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잘못된 코드 작성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삽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취약점을 가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품에 그 취약점이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재된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이 되고 그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점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 제품을 출시 전에 완화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발견된 취약점을 빠르게 패치를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안 조치 및 방법론으로는 조사 및 분석, 전략 수립, 그리고 이행과 평가 순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재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검출된 위험에 대한 정책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한 개라도 검출이 되면 빌드 프로세스 결과를 페일로 처리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이를 자동화 프로세스로 구축해서 생산성 저하 없이 개발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탐지된 취약점을 평가하고 수정 방향을 결정해서 적시에 완화하여 사용자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앞선 내용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론을 바탕으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는 많은 오픈소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자동차는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고 특히 클러스터와 같은 제품의 경우 다양한 오픈소스가 제품에 포함되어 출시를 합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발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협력사를 통해 납품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지만 필요에 맞게 그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의 수정이나 추가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하나의 자동차 제품이 만들어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픈소스의 경우 서로 다른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라이센스 위반 등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활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객사와 협력사는 오픈소스 및 그리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SBAM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며 요즘 이슈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SBAM은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또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문서입니다. 초기에는 라이선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이제 공급망 간에 연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공급망에는 잘못된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공급망의 다양한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잘못된 오픈소스의 사용이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공급망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고 잘못된 오픈소스 관리는 라이선스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공급자 간의 SBAM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BAM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인베디드 개발 환경은 복잡하고요. 과거 인베디드 개발은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하나하나 빌드해서 발표하는 매뉴얼적인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인베디드 장치에 많은 기능들이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툴체인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make 명령으로 단순히 빌드하는 것이 아닌 욕토와 같은 빌드 시스템에서 레이어와 레시피를 정의하여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OS 커널을 포함하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빌드 환경에 대한 설정 정보와 타겟 바이너리를 생성하기 위한 실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설정이 복잡하게 구성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용한 오픈소스 및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빌드 환경에는 툴체인을 활용하여 빌드하는 과정에서 SBOM 정보를 추출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픈소스 SBOM은 이미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복잡한 빌드 환경에서의 SBAM은 사람이 직접 생성하는 것보다 툴체인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툴체인을 활용을 하면 소스 코드를 전달하더라도 고객사 자체적으로 툴체인을 활용하여 SBAM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SBAM을 적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요구사항 관리는 공급자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오픈소스의 제약사항 등을 정의해서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고 고객사는 오픈소스를 전달받은 SBOM을 지속 관리해서 추후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보안 적용에 어떤 것들인지 특징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라이선스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잘못된 코드 작성으로 인해서 코드 내 취약점이 삽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 취약점을 검증하고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오픈소스의 공급망 적용에 대한 특징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오픈소스가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뒤에서 간략하게 화면을 캡처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등 자동차 산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서 데모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GL은 욕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빌드를 하고 있고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캡처한 화면의 왼쪽에는 우선 파일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활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는 뭐 VNC 서버라든지 Qt 라이브러리라든지 기본적인 OS를 구성하는 오픈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는 OS 위에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설정 파일을 작성하여 오픈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원하는 임베디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편집기에 열린 파일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 분석을 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고요. 그 안에 개발한 프로젝트에 대한 클린과 빌드 명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선 정적 분석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파일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빌드 과정에서 7개의 파일을 식별을 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은 7개의 파일을 분석했더니 16개의 취약점을 탐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서 그 분석된 결과와 분석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웹서버에다가 게시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적 분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른쪽 화면에서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상단에는 위반 목록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위반 목록을 선택을 하면 상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상세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반 사항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특정 담당자에게 해당 이슈를 할당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관련 설명과 함께 무시하겠다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는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 기능으로 개발자는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웹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VS 코드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위반 사항을 개수로서 개발 환경에서 바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열린 파일에 한해서만 재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빌드가 아닌 열린 파일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점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Q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개발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블랙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 스캔을 할 때는 그냥 빌드 커맨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빌드 커맨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 라이브러리, Qt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한 라이선스 종류, 그 다음에 발견된 취약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거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SBAM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적 분석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품 관점의 SBAM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드 환경과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는 빌드 환경에 특정 모듈에 대한 커맨드 라인, 빌드에 대한 커맨드 라인을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관점이라고 해서 빌드 명령만 달라지는 거고 빌드 명령만 알려주면은 제품 관점에서 SBAM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제품 관점에서 어떤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커맨드를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이게 클러스터라고 가정을 하면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 사용 오픈소스 리스트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프로덕트에 대한 빌드 커맨드, 내가 특정 모듈만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은 특정 모듈에 대한 빌드 커맨드만 알려주면 그 커맨드에 따라서 정적 분석 및 S본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블랙덕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DX는 사이클론 DX와 같은 형식의 SBAM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이 SBAM 리포트를 OEM에다가 제출할 수 있고, OEM은 제출받은 SBAM 리스트를 블랙덕에다가 임포트만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새로 발견된 취약점이 발견하면은 그에 대한 알림을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구를 포함해서 툴체인에 대해서 DevSecOps를 구축을 하면 개발자는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코드 레포지토리로 커밋을 하면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티나 블랙덕에서는 분석 대상에 대한 취약점을 각각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서로 다른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한다면 각 도구에서 제공하는 UI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 관점에서는 시놉시스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점 탐지 결과를 하나의 통합된 UI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코드 DX라는 부분이고, 이 코드 DX는 여러 개의 통신 혹은 여러 개의 툴체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빌드 환경과 연동하고 정적 분석을 통해서 코드 내 잠재된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기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정적 분석을 통해 활용을 해서 오픈소스 목록, 그 다음에 라이선스 타입, 알려진 취약점 정보들을 확인해서 조기의 위험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vSecOps와 같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툴체인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담당자의 개입 없이 공급만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툴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UI를 활용하는 것보다 ASPM 솔루션을 활용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취약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우선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중 채팅창에 많은 분들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청자분들께 주신 질문 중 일부만 선정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추후에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범석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SBAM의 소프트웨어 목록이 누락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 SBAM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SBAM 문서를, 그러니까 SBAM을 만들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계세요. 이 다양한 방식이라는 건 어떤 회사는 사용 도구를 사용해서도 만들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오픈 소스 도구를 활용해서도 SBAM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각 도구들마다 갖고 있는 이 분석 기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도구에서는 검출하지 못한 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다른 도구에서는 이제 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SBOM에 이제 누락된 목록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이 있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발견해서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여러 자동차 시장에선 특히 OEM과 여러 협력사들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에서 이제 추적하지 못한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알지 못했던 목록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이제 뭐 책임 소재,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제 기술과 이제 노하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팀장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욕토에서도 SPDX 포맷의 S반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준 블랙덕과 혹시 차이가 있나요? 예. 우선 블랙덕하고 욕토에서 생성한 SPD 포맷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포괄적인 스캔을 블랙덕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블랙덕은 이제 오픈 소스뿐만 아니라 개발한 코드 혹은 이제 독점 코드를 모두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종속성이나 취약점, 그다음에 라이선스도 이제 식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중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모든 사용자한테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에 따른 정책을 블랙덕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GPL 계열의 라이선스를 가지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정책으로 반영을 하면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알람을 사용자한테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마련한 시놉시스와 소프트플로가 마련한 2024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안 동향 및 대응 전략 웨비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한번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